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편히들 주무셨어요? 어제 낮에는 반소매 차림으로 다녔는데 막 더울 정도로 날씨 기온이 올라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부터 10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18호 태풍이 막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 더 걱정되는 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비상이잖아요. 이게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그것 때문에 또 걱정스럽고 이렇습니다. 태풍이 어디까지 왔는지, 날씨가 어떤지 이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태풍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에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풍랑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많은 비와 순간풍속 150km 안팎의 강풍이 불 예정입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충청도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서해대교 등을 이용하는 차량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인천과 울산공항에는 저시정경보 발효되어 있으니까요. 항공기 운항정보 미리미리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7도 선으로 평년보다 높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에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전망됩니다. 해당 지역 분들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식중독 지수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위험합니다. 음식물 섭취하실 때 조심하시는 편 좋겠습니다. 요즘 뭐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집에 그 가정 상비약 놓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만 저 뉴스 보고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자주 복용하게 되는 위장약인데 저 안에 발암 의심 물질,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 이거예요. 네. 144만 명 정도가 저 약을 복용했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방금 보셨죠?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위장약 중에서 269개 품목에 대해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해당 약품에 대한 제조와 수입, 판매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한두 품목도 아니고 이게 269가지 품목이면은 야, 저도 포함이 돼요. 저도 이게 약국 가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인데 저도 속 아플 때 사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우리가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 많고 그러면 위부터 신호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가서 흔하게 그냥 위장약 우리가 사 먹던 그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에 발암 우려 물질이 있었다. 이건 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 저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네. 주변에서도 난리예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269개 그렇죠. 품목에서 나왔다면 그러면은 그 위장약 대부분에 들어가는 무슨 성분 이게 아주 흔한 성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약제는요,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네. 위장약에 주로 들어가는 이 주성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사실 라니티딘이라는 성분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네. 라니티딘을 이용해서 만든 의약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라니티딘이라는 건 우리 그러니까 히스타민 계열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스타민 계열의 수용체를 건드려서 위산에 대한 분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속쓰림이 있다거나 위 십이지장 궤양, 또 역류성 식도염, 위산과다 이런 게 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약 중에서도 거의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의약품의 개수가 많아지는 건데 라니티딘이라는 자체보다는 이 라니티딘을 주 원료로 하는 약제에서 다른 위험 물질이 발견이 된 게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라니티딘 성분을 주로 하고 있는 의약품 7종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N-니트로소 디메틸아민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줄여서 NDMA라고 합니다. 이 성분이 일정량 이상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성분이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규정짓고 있는 물질이고요. 잠정 기준치인 0.16 ppm 이상으로 좀 검출이 됐군요. 예, 검출 농도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장약의 주 성분인 말씀해주신 라니티딘이 있는데 그 라니티딘에서 발암 유발 물질인 NDMA가 발생을 했다. 그 원인이 또 있을 거잖아요. 사실 아직 문제가 이제 아직까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입 경로로 잠정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라니티딘을 합성하는 그 내부 구조상의 문제로 NDMA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조 과정 중에서 일부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 전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규제 기관에서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제조사에서 라니티딘을 원료로 만든 위장약도 제조 일자에 따라서 NDMA가 검출된 것도 있고 검출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네. 심지어 검출이 된 것도 그 검출량이 기준치에서 최대 30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추가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기사 터지고 궁금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 라니티딘. 이 라니티딘이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70년대 후반에 이게 개발이 돼서 80년대 초반부터 이게 상업화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게 한 40년간 써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래됐네. 그 여태까지 이게 왜 발견이 안 됐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주 성분이 발암물질이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라니티딘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합성되는 과정 내지는 이 약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다른 물질이 생겨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던 거죠. 문제가 처음에 제기가 된 건 미국 덕분입니다. 미국 식약처에서 라니티딘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든 의약품을 조사를 했더니 네. 일부에서 NDMA가 미량 검출이 됐다고 발표를 한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약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라니티딘을 원료로 해서 약을 만드니까 이제 뒤늦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검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약제에서 이 NDMA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사실 처음 문제가 제기가 됐던 미국이나 캐나다는 미량이기 때문에 전량 회수 조치가 되지는 않았고요. 유럽에서도 몇 개 일부 국가에서만 기준치 이상 초과된 것에 한해서 뭐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위염 있고 식도 역류 있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 가면요. 그 정도가 좀 심하면 약이 한 보따리입니다. 맞아요. 한 달치, 두 달치 막 이렇게 타와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걸 그만큼 먹었으면 이거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NDMA라는 성분 자체가 네. 발암 추정 물질이에요. 아직 발암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장약을 얼마나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연구가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약국에서 가끔 속쓰려서 가끔 사 먹는 경우나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더라도 보통 일반적인 위염이나 위궤양으로는 한두 달 정도 복용을 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주 미만으로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게 국내 보건당국의 의견이고요. 근데 문제는 장기 복용한 환자의 경우겠죠. 얘기하신 것처럼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두 달 이상으로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직까지는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인체 영향평가가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에서 일단 얼마나 복용을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조사
영향평가를 할 것이고 또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도 집계를 해보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던 분들 중에도 깜짝 놀라서 네. 맞아요. 드시던 약 막 확인하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먹고 있던 그 약이 지금 잠정 판매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단기 복용을 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장기로 처방을 받아서 아직 약제가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이 남아있을 때는 처방받으신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의사와 자세히 상담을 하시고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약제로 대체 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이제 나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량 회수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1회 관해서는 라니티딘 계열 성분의 약을 재처방하거나 재제조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 환자 부담금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처방받으신 병원으로 가시고요. 또 약국에서 그냥 내가 구매를 한 약이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약에 대해서 역시 해당 약국으로 가게 되면 뭐 환불 내지는 다른 성분의 약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269가지 그렇죠. 네. 품목. 이게 어떻게 의약품 목록을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식약처나 아니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 요즘은 이제 포털 메인에서도 위장약, 라미티딘, NDMA 같은 단어 검색을 하시면 아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드셨던 위장약 저렇게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쭉 나오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거든요. 자제분들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장약 오래 드셨는데 그러면 가서 그거 확인해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 들으셨죠? 병원 약국에 가면 그거 교환 환불 같은 거 가능하니까요. 다른 약으로 대체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약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믿고 먹었던 위장약까지 이러니까 집에 있는 다른 약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가정 상비약 있잖아요. 네. 가정 상비약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이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처방받지 않고 사서 그냥, 집에다가 그냥 비치해두는 가정 상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상비약들, 이렇게 구급상자에 보통 모아두시잖아요. 요거를 좀 가져왔어요. 네. 좀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워낙 의견이 분분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좀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해열 진통제예요. 다 갖고 있죠, 이거. 네. 그렇죠. 이거는 의약품이기는 하지만 우리 급할 경우에는 편의점에서도 살 그렇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진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을 내릴 때도 사용을 하고 일반 진통제로도 뭐 두통약이나 이런 걸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다른 진통제들은 보통 위장관계 부작용들이 좀 있는 반면에 위장관계에 대한 부담이 좀 적고 부작용 역시 적은 편이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네. 여기는 주 성분은 밑에도 적혀 있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메인 성분이고요. 이 성분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게 복용 용량이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간독성이 좀 큰 약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총 복용하는 용량이 지금 일반 약은 보통 500mg 정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500mg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 8번, 보통 2알씩 성인 기준 2알씩 드시니까 하루 4번 드시는 게 맞고요. 650ml 여기는 써 있는데? 650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보통 서방전 같은 경우는 650에서 700ml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풀리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6전까지, 그러니까 하루 3번 정도까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독성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드실 때는 이제 술 드시는 분, 음주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되겠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음주하신 후에 다음날 숙취로 두통이 있다고 이 약을 막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응급실에 많이 오십니다. 음주 전후로는 특히나 이런 해열 진통제 드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아니 그리고 이 해열제가요. 저 아이들 것도 많이 있어요 집에. 네. 근데 아이들 열 조금만 나면 해열제 그냥 먹이는 집이 있는데 네. 그건 안 좋은 거라면서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역시 보통은 이 같은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안전하기 네. 때문에 이 성분이나 이브로펜 성분을 먹게 되는데요. 일단 각자의 약 각자로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두 개를 보통 교차하면서 먹이도록 하거든요. 근데
총 용량이 역시 하루 초과 용량을 넘기지 않도록 체중에 따라 비례해서 먹어야 되니까 임의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소아과에서 내 아이의 체중을 확인해서 얼마까지 먹어야 되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나는 걸 좀 보고 그러니까 그 열이 난다는 게 우리 몸의 저항력을 위해서 열이 나는 건데 해열제를 확 먹이면 그냥 인위적으로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자체력인 자생력을 위해서는 그렇게 막 해열제 막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어디 아프고 이러면 소염진 통제 먹잖아요. 그건 어때요? 이렇게 관절염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로는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시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통증을 줄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소염이라고 해서 염증 자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에서 점막, 그러니까 우리 위를 보호해주는 물질 역시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과량 먹게 되거나 내지는 너무 길게 드셨을 때 그리고 빈속에 먹었을 때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요. 좀 위장 관계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출혈도 유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복용에 대해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민 선생님 가정상비학에는 지사제가 안 보이네요. 우리 집은 지사제 꼭 줘야 되는데 장이 튼튼하신가 보네. 아래쪽에 있죠. 역시 아래쪽이라 아래쪽에. 네. 지사제도 꼭 확인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지사제도 보통은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지사제 같은 경우는 기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장내 세균을 흡착하는 약이고요. 또 하나는 장 운동 자체를 멈춰주는 약이 있어요. 이 장 운동 자체를 멈춰주는 약은 대표적인 성분이 로페라마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더 강력한 지사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설사를 유발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보통은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나 세균의 독소로 인해 그러니까 식중독 같은 경우죠. 설사가 유발이 되는 경우는 대변을 통해서 이 균이나 독소가 같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 운동 자체를 멈춰서 이런 대변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 장 내에 안 좋은 균들이나 독소가 더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을 더 악화시키거나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계열의 성분은 임의로 드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일교차가 워낙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종합감기약은 어때요? 맞아요. 종합감기약도 약국에서 쉽게 구매를 하실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처방 없이. 네,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나 감기균을 죽이는 약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증상에 따라서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성분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항히스타민제 성분이에요. 네. 보통은 코 자체에 점막에 있는 부종을 줄여주고 콧물을 말리는 역할을 하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나 코감기 약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종합감기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 약을 먹게 되면 전신으로 약효가 퍼지다 보니까 코에만 국한돼서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호흡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부분이면 어디예요? 어디 정도?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위장 점막도 건조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대가 나뉘는데 어느 정도 다들 뇌 기능 자체를 좀 억제를 해서 졸음을 유발합니다. 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졸음을 많이 유발하니까 성분을 꼭 확인해서 운전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뇌전증이라고 해서 간질 발작 있으신 분들도 역시 이 약을 먹었을 때 경련이나 발작의 위험이 있으니까 복용을 좀 주의하셔야 되죠. 그리고 보면 우리 그 가정상비약을 비치해둘 때 유통기한 좀 보게 되면 갑자기 필요해서 딱 먹게 되면은 유통기한이 이게 애매한 게 네.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이게 버리기도 그렇고 이건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음식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맞아요. 그거 서늘한 곳에 밀봉해서 잘 보관하셔야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했으면 네, 괜찮지 않아요? 조금 지난 거는 괜찮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딱 통 안에 이렇게 저희가 약국에서 구매한 약들만 있는 게 아니고 처방받은 막 봉지에 들어있는 맞아요. 약 이런 그렇죠. 것들 다 네. 집어넣고 뚜껑 닫아서 서늘하니까 괜찮아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이전에 뭐 저번 연도에 감기약 처방받은 거를 올해 감기 걸렸을 때 다시 드시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생각해 보시면 일반 식품도 유통기한 지난 것 식중독 걸릴까 봐 드시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의약품은 더더군다나 더 예민한 문제이고 안에 있는 성분들의 농도나 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상온에 오래 노출이 됐을 경우에 변질의 위험성도 있고요. 안에 있는 농도가 더 낮아져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죠. 특히 이런 식으로 캡슐로 돼 있는 약들은 유통기한이 표기가 돼 있으니까 이 유통기한대로 드셔주시면 되고요. 병원에서 내가 그냥 처방받은 약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봉지에 들어있는 약 내지는 종이 봉투에 들어있는 약이라고 네네. 하면 복용 시점으로부터 2달이 지나시면 달?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진짜 이거는 제가 경험인데 한약 같은 경우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게 비싸서. 너무 아깝죠. 아깝잖아요. 그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거든. 넣어놓고, 네. 매번 그냥 그때마다 못 먹고 좀 남겨지거든. 맞아요. 그거 아까워서 아꼈거든. 뭐 이렇게 한약이 비싸서 못 버린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약도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한약에 있겠지. 처방받는 게 이제 레트로트 파우치에 들어있는 탕약도 있고요. 네. 또 과립도 요즘 많죠. 또 환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레트로트 파우치에 들어있는 이제 탕약 같은 경우는 이제 처방된 약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변질되는 이제 속도가 이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온 상태에서 자동 포장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존 기간이 길 수 있어요. 그런데 생약 성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효 기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약효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상온에서 실내 직사 광선이 들지 않는 상온에 보관했을 때 2개월 이내에 2개월.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집안에서 보관 중인 레트로트 파우치가 이렇게 가스가 차면서 방방하게 부풀어 오른다. 네. 그러면 네. 안에서 변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바로 폐기를 하셔야 되고요. 예. 또 이제 과립제나 이렇게 환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처방을 받아서 6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또한 이제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기 전에 어느 기간 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이제 처방받는 선생님께 상의를 해서 언제까지 복용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섭취를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기 그 보관할 때 뭐 냉장고 보관도 있지만 이게 좀 금방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아까우니까 냉동으로 보관하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이제 보통 이제 레트로트 파우치에 들어있는 탕약을 대부분 어디에 보관하시냐면 김치 냉장고에 많이 보관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레트로트 파우치는 상온 보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하지 않으세요. 절대 상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더군다나 냉동을 시키는 건 안 좋으세요. 생약 성분이니까 얼리게 되면 약성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립제 같은 경우는 요즘 자동 포장되어 있는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종이 포장이거나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는 보관 상태에 따라서 쉽게 색깔이 변하거나 곰팡이가 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2개월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죠? 냉동이 안 좋구나. 근데 기왕에 이렇게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약 먹을 때 물 없으면 그냥 뭐 주스에다가 마시든지 아니면 커피에다도 마셔요. 냉커피에다 그냥 마시든지 뭐 먹든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하나씩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예. 약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약. 그래 이거네. 맞아요. 커피랑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안 되겠지.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가 먹어. 그렇잖아요. 네. 우유랑 먹어도 안 된대요. 맞아. 그리고 커피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예. 된대. 아니 근데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낫지 이러고 먹는다고. 조금 먹으면 되겠지요. 예, 그렇죠. 어때요? 네, 사실 모든 양약 같은 경우는 합성이 되는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물체에 용해가 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화학적인 성질도 바뀌고 흡수율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랑 같이 약이랑 먹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피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인데요. 흡수율 자체에도 문제가 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일부 감기약이나 두통약 같은 곳에는 천연적으로 카페인이 같이 합성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갑자기 내가 커피까지 먹는다라고 하면 카페인이 너무 과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 두근거림도 생길 수 있고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또 심할 경우에는 오히려 카페인이 유발하는 두통에 더 시달릴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유도 얘기하셨는데 네. 우유 자체도 약이랑 같이 먹는 게 안 좋지만 특히 항생제랑 먹지 말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유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 그 약물의 흡수 자체를 많이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항생제는 일정 농도 이상 도달해야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균을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맞춰서 조제가 되니까 반드시 물이랑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가끔 탄산음료랑 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급할 때 그냥. 그렇죠. 네. 근데 탄산
닿으면 이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물을 식도로 역류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이 위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식도로 역류가 되게 되면 식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겠죠. 안전하게 모든 약재는 이왕이면 물이랑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약도 그렇습니까? 근데 한약이 쓰니까 우리가 달달한 다방 커피 한약 마시고 한 모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민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인데요. 카페인이 양리학적 효과가 있죠. 그래 강심작용을 나타내고 네.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제 무작정 이제 한약을 복용할 때 커피를 복용을 하지 마세요라기 이제 그러기보다는요. 네. 이 환자가 어떤 체질인지 예를 들면 카페인 민감성이 있는지 이제 또 환자 어떤 질환이나 어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하는지에 따라서 복용을 좀 한 잔 정도는 블랙커피로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완전히 끊으셔야 됩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평상시에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불안, 초조하고 불면증이 있으면 커피 이제 그때 처방을 했으면 당연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는 중지를 시켜야 되겠고 만약에 기운이 없고 머리가 이렇게 멍하면서 각성이 안 되는 경우는 만약 그런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했으면 적당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는 드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죠. 알약. 부숴 먹어도 먹어도 된다. 된다? 아이들은 알약 못 삼키니까. 그쵸. 아이들의 경우에 이렇게 부셔서 주기도 했는데. 가루로 만들어서 주잖아요. 가루로 부셔갖고 애들한테 줘도 먹이는데. 캡슐 이렇게 빼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먹기도 하고 못 하시죠. 삼키니까. 네, 네. 그런데 알약이 가루약이 아니고 알약으로 나오게 된 건 먹기 편하라는 뜻도 있지만 가루약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많이 뭉쳐 있게 되고 겉으로 막이 씌워져 있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타이밍에 용해가 돼서 어느 정도 약물 농도를 만들기 위해서 양리학적으로 다 구조를 생각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부셔서 먹거나 캡슐을 빼서 먹으면 너무 빠르게 흡수가 되고 약물 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알약을 못 먹는다 이러면 처음부터 의사에게 얘기해서 가루약 형태로 처방이 나가던가 다른 약재로 바꾸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주는 그대로 먹어야 한다. 네. 말 좀 들어라. 예, 예. 자, 한약, 양약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저거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버지 한약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했는데 당뇨약을 꾸준히 드셔서 같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못 지어드리고 있거든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이제 뭐 특정 질환 때문에 이제 양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한약을 복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제 특별하게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양약이나 한약의 처방을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시는 경우는 설사나 면역 조절에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약을 같이 처방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또 해열 진통제나 이제 무좀약 같은 경우 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또 이제 한약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시킵니다. 그런데 만성 질환 같은 경우 이제 복용을 시킬 때 안전하다고 알려져도 30분 정도는 앞뒤로 간격을 떼서 드시는 게 좋고 또 한약에는 탄닌 성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영양제 같은 거를 드셔도 30분 정도는 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네.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볼까요? 네. 자, 증상 같으면 남에게 내 약 줘도 된다. 부부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딱 먹으려고 그러면, 나도 아프냐? 스트레스네. 나도 아프다. 이래가지고 같이 먹자. 아니, 한국 사람들은 약 인심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왜 우리 회식할 때도 약 들게, 야, 이거 간에 좋아. 다 나눠주잖아요. 맞아요. 이거 먹고 먹어봐. 이러면서. 네. 괜찮지 않나요? 증상이 같으면? 근데 전문 의약품의 경우는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요즘 보면 친구들이나 동네에 꼭 그렇게 간이 약사분들 한 분씩 계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구급상자에 약이 네. 잔뜩 네네. 들어있어서 나눠주시잖아요. 네. 근데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 전문 의약품, 특히 그러니까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전문 의약품은 개인의 상태에 맞게 자신에게 맞게 조제가 된 약들이고요. 효과가 강한 만큼 부작용 역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약을 나눠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같은 증상이 있어도 원인이 다를 수 있고 또 원인이 같다고 하더라도 내 기저질환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른 약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임의로 처방하거나 임의로 나눠주지 마시고요. 차라리 빨리 병원에 가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한약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약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 안 먹고 남기면 제가 아까워서라도 제가 쪽쪽 짜가지고 다 먹는데. 네,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이제 경식 씨가 이제 한약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부족한 데서 오는 건데요. 아까워서 그렇죠. 실제로 이제 한약도 이제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 처방되는 약제가 달라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특정 질환 때문에 처방받은 경우는 더더욱 아무나 복용을 이제 하면 안 되겠고요. 보약의 경우에도 체질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약이 비싸다, 아깝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애들이 먹는 또 다른 가족들이 먹다 남긴 약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겠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 한의 선생님께 문의를 해서 어느 경우에 이 약을 먹을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드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저 공복에 드세요 하고 식후 30분에 드세요 아니면 식전 그래, 맞아. 뭐 드세요 맞아요. 이거 있잖아요. 공복이라는 건 내가 공복 상태에서 딱 먹고 바로 밥 먹으면 공복입니까? 아니면 어느 네, 정도는 유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공복에 먹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놓쳤다고 하면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식간에 밥 먹는데 드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공복은 공복 상태가 한 30분 정도는 유지돼야 공복인 거죠? 보통은 그게 좋긴 한데요. 그냥 식전 상태, 그러니까 식전 30분 정도가 공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전에 그러니까 먹는다. 식후 30분도 밥 먹으면서 먹어도 되고 후에 30분에 먹어도 되고 이런 거. 사실 식후 30분은 식후를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위장 관계에서 보통 이제 좀 그런 속쓰림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약재 보겠습니다. 네. 우황청심원은 땡땡땡이다. 이거 안정제지? 그죠, 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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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급약이다. 구급약이다? 예. 구급약이에요. 구급약이다. 뭐예요? 우황청심환은 약국에서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흔하게들 이제 섭취를 이제 복용을 하시는데 네. 우황청심환 누구나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네. 남용해서는 안 되는 구급약이 맞습니다. 예. 남용하면 안 된다. 네네. 우리는 좀 놀래거나 어디 시험 보러 갈 때 한 반 개 먹고 가자 이러는데 늘. 그거 계속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제 불안 초조할 때 우황청심환을 드시게 되면 네. 심장 박동수도 낮춰주고 혈압도 진정을 시켜주면서 진정작용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도움이 되는데 반면에 평소에 혈압이 낮고 무기력하고 또 몸이 차고 소화기관이 안 좋은 경우에 우황청심환을 드시게 되면 기운이 더 빠지면서 위장장애, 복통, 설사 등이 유발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황청심환 기운을 보호하는 보약이 아니라 뭉친 기운, 기운이 위로 뜨는 상기되는 기운을 진정시켜주고 풀어주는 이렇게 실증에 쓰는 약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쌍화탕은 감기약이지 이거. 감기약이죠. 감기약. 몸 으실으실할 때. 그렇죠. 뜨끈하게 그렇지. 해서. 감기약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네. 다 틀리네요, 오늘. 네. 아니에요? 감기약 아닙니까? 이거? 보통 이제 약국에서 뭐 몸살 감기. 그렇죠. 감기약을 이렇게 조제를 받아서 이렇게 지도를 받으실 때 뭐 쌍화탕을 권해 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니라 원래 쌍화가 이제 두 쌍자에 조화로울 화자를 써서 기혈을 서로 조화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로감이 있거나 또 과로나 만성병 후에 나타나는 식은땀을 치료하는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쌍화탕에 들어가 있는 특정 약재들이 이렇게 환기나 계피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고열이 있거나 편도선염이 있을 때 목이 많이 아플 때 드시게 되면 오히려 열이 뜨고 목이 더 붓고 아픈 증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쌍화탕을 감기에 복용하고 싶다 그러면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서 몸살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고열과 이렇게 심한 염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회복기에 들어갔을 때 네. 섭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쌍화탕 감기약이라고 생각하고 이 쌍화탕하고 감기약을 같이 먹어요. 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약재제 감기약 무슨 성분? 약 성분 아니에요? 무슨 마황? 마황? 마황이 뭐예요? 마황이. 마황이 마황이 뭐예요? 뭐예요? 마황은 이제 중국 내몽고 지역에서 자생하는 이제 네. 떨기나무 줄기인데요. 네. 이제 전통적으로 천식이나 만성기침,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많이 쓰고요.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에도 많이 처방이 됩니다. 그런데 마왕이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네. 마왕을 너무 과량 복용하는 체질에 맞지 않은 경우는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또 이제 잠이 안 오는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죠. 또 문제는 양약 성분 중에 암페타민 성분이라고 있는데요. 이 암페타민 네. 성분이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마왕에 들어있는 에페드린 성분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페타민을 복용하면서 마왕이 들어있는 뭐 그냥 일반 감기약이니까 마왕이 들어가 있는 일반 의약품을 감기 때문에 복용하게 되면 상승작용해서 부작용이 더 가중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이제 철저하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평소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마왕이 이제 이렇게 심장 흥분시키는 게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거거든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제의 민감도가 높은 부분들, 네. 또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또 이렇게 극심한 운동 후에 이럴 때는 마왕이 들어가는 일반 의약품이라도 섭취를 하시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약이 요즘엔 보험 적용되는 약이 많아서 그렇게 고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유통기한 잘 지켜주시고 이 약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드시면 아무 탈은 없을 텐데 약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트 가겠습니다. 반대로.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거군요. 왼쪽, 오른쪽. 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약물의 남용이나 이제 부작용에 네. 대해서 이제 다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트는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해독 능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높이는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해독하는 1분 체조가 1분 체조. 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할 텐데요. 네. 첫 번째는 모관 운동입니다. 모관이 어딥니까? 모관, 모세관이에요, 모세관. 모세혈관. 모세혈관. 모세혈관 운동의 줄임말인데요. 네. 우리 몸에서 이제 간에서 해독을 할 때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가 수면 중입니다. 이유는 누워 있을 때 간으로 혈액량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관 운동은 누워서 자 누워 볼까요? 누울까요? 네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워서 이제 팔다리를 들고 자, 들고 떨어주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 모세혈관의 진동에서 모세혈관 튼튼해지고 정맥혈관의 순환이 좋아져서 간으로 혈액 유입량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간의 해독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계속 이게 떨어요? 모관 운동. 보통 한 1분 정도, 최소 30초에서 1분 정도 떨어주는데요. 네. 힘들죠. 힘들면 멈췄다가 또 떨어지는 거죠. 네, 얼굴이 빨개지시나 일어나실게요. 자, 좀 만만치 않아요. 두 간은 번째는 좋아지는데? 앉아서 하셔도 돼요. 얼굴은 두 떠올리시네. 번째는 기문혈 자극입니다. 네. 기문혈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혈자리인데요. 네. 잡는 방법은 명치에서 바로 아래쪽에서 옆으로 손을 그어요. 그렇죠. 옆으로 손을 긋고 또 자신의 유두에서 아래로 해서 만나는 부분, 거기에서 약간 안쪽. 이 부분이 바로 기문혈입니다. 좌우가 좀 높낮이가 다르네요. 아, 제가 잘못 붙였나 봅니다. 여기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이렇게 톡톡톡톡. 자, 손가락을 모아서 톡톡톡톡 쳐주는 거죠. 시원한데요? 이 자리를 계속 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만성 지방간에도 도움이 되고요. 간 기능 활성화시켜서 해독 능력을 술 드시는 분들이 꼭 키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복식호흡인데요. 네. 복식호흡은 우리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면역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림프관 중에 가장 굵은 림프관이 횡격막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만 하셔도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해독 능력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복식호흡을 잘 못하세요.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죠. 배가 나오게, 내뱉을 때 배가 들어가게. 잘 안 느껴지면 배 위에다 손을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게. 천천히 내뱉는데 천천히 약 8초 정도 내뱉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어서 한 틀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리 깔아놨습니다. 또 누워서 터는 게 엄청 운동이 많이 힘들죠. 돼요. 네. 자, 음악 주실까요? 자, 다리 뻗고 일단 준비. 자, 들고 떨어주세요. 가볍게 진동을 느끼면서. 누워서 하는 게 포인트예요. 네. 이렇게 하면 간으로 혈액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간의 해독 능력이 좋아집니다. 피가 흘러오면서 야, 이 자, 전기 감전됐을 때 그다음에 느낌이에요. 무릎을 세우고 기문혈을 톡톡톡톡 가볍게. 야, 이 생방송 중에 누워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자, 복식호흡, 엉덩이를 들면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나오게. 내뱉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내리면서 8초 동안.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게 엉덩이를 들면서 천천히 내뱉으면서 한 번 더.
끝. 네. 맞습니다. 요거만 해도 네. 돼. 자, 반갑 두 면역력. 분 거기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아, 계세요. 예, 예. 자, 우리가 운동을 했으면 예, 예.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뭔가를 좀 드셔야죠. 이번 요리 연구가 만나러 갑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요리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한참 약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약 중에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어. 바로 보약 밥상. 네. 보약밥상. 맞아요. 제가 오늘은요, 네. 환절기라 면역력 떨어졌다는 분들 너무 많으셔서 네. 보약 밥상 한 상을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역력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아주 맛있게 건강 밥상을 차렸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면역력이 아주 좋은 재료예요. 지금 한 7, 8월 달에 많이 이렇게 하지 감자 사셨다가 감자. 지금 한창 수분 빼고 이제 보관을 많이 해놓고 계시거든요. 네. 그 감자를 가지고 보리새우 감자국 하나 끓일 거예요. 보리새우 감자국. 네, 좋죠. 아침에 딱인데요? 아이, 그쵸. 이 아침에 아주 좋죠. 네. 자, 일단 감자는요, 깨끗하게 껍질 벗겨서 벗겨서. 물에다가 이렇게 살짝 담가 놓으시면은요, 왜 물에 담궈요? 밑에 보시면 녹말이 이렇게 좀 내려가 있어요. 가라앉죠. 네, 가라앉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녹말 보이시죠? 하얗게 뜬 거. 네. 예, 보이시죠? 네네. 요걸 해야 국이 깔끔하고 아,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탁하지 않게? 네,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물에다 좀 담가서 녹말 좀 없애주시고요. 네. 제가 냄비에다가 그냥 이렇게 좀 부어 놓을게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제가 아까 보리새우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리새우. 그냥 넣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보리새우를요, 제가 네. 여기 후라이팬에다가 한번 볶았어요. 아, 마른 후라이팬에다가? 마른 후라이팬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게 좀 잘라요. 아, 왜 잘라? 이 가뜩이나 작은 애를 왜 또 자를까요? 아, 우리가요, 이렇게 맑은 국 끓일 때는 요 입자가 조금 가늘고 퍼져야 국물 맛에 보리새우가 완전히 퍼져서 맛있고요. 만약에 고추장이나 된장을 넣었다, 그러면 보리새우의 형태를 조금 갖추게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대로 넣고. 그때는 그대로 넣어요. 그래서 보리새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딱 써니까 바로 이게 향이 확 나오네요. 그렇죠. 확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바로 요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국간장을 이렇게 둘러요. 둘러서 요걸 한번 볶아줄 거예요. 네. 볶고 있을까요? 네, 한번 볶아주실래요? 네. 네. 이걸로 볶아주세요. 자, 그렇게 볶을 때 그냥 볶지 마시고요. 뭘 넣을까요? 다진 마늘 조금 이렇게 마늘? 넣고 볶아주세요. 향이 좀 올라오죠? 네. 이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맑은 국 끓일 때는 쌀뜨물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쌀뜨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쌀뜨물을 넣는다. 아까는 전분을 일부러 뺐잖아요. 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쌀뜨물을 넣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게 좀 감자국이 사실은 전분이 흘러나오긴 하지만 약간 맹숭맹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쌀뜨물을 넣게 되면 이렇게 딱 중심이 잡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국물 맛이 아주 좋거든요. 전분, 감자 전분이면 너무 걸쭉하게 되고. 그렇죠. 쌀뜨물 정도면 농도가 딱 적당하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요거 그냥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돼요. 끓이기만 네. 된다. 자, 그럼 그냥 거기 계세요. 아, 예. 예. 딱 됐네요. 이제.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이제 끓이고 나니까 다른 메뉴를 하나 또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바로 두부하고 무청을 넣어서 만든 두부 무청 무침이에요. 두무청. 네. 네. 저 옆에 보면 제가 네. 두부 하나 준비된 거 있는데 그거 잠깐 주시겠어요? 네. 그것만. 예. 보통 이제 두부가 한 모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를 아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칼집을 넣어요.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이 그릇 말고 내열 용기에다가 두부만 옮겨놓은 다음에 네. 이제 그 전자레인지용 덮개를 덮어서 전자레인지에서 3분 정도 가열을 시켜요. 전자레인지 왜 넣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무청하고 무칠 거기 때문에 네. 물기 없이 조금 익혀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물기 수분을 빼는구나. 좀 빼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익혀내요. 익혀낸 거 가지고 도마에 올려놓고
두부를 칼날로 으깨주세요. 으깨서 물기를 꼭 짜줘요. 그럼 이렇게 뽀송뽀송하거든요. 보들보들하네요. 보들보들하죠. 네네. 요거를 그냥 두시지 마시고 요거를 밑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밑간. 네. 왜냐하면 이렇게 밑간을 먼저 해야 두부에도 간이 배이고 또 요거 잠깐만 끌게요. 네. 두부에도 간이 배이고 그다음에 같이 넣는 무청에도 간이 배이거든요. 자, 근데 요 간은 요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조금 넣고요. 네. 그다음에 요게 들기름이에요. 국간장, 들기름. 네, 조금 넣고 요걸 그냥 조물조물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겠는데? 네, 요거요? 아, 요것도 밥 비벼 먹으면 아이고.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네. 그 아까 불 끈 거 다시 한 번만 불 켜주시고요. 네.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 뚜껑만 이렇게 내려놓고 요 지금 제가 쌀뜨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팔팔팔 끓이고 있거든요. 오, 네. 여기다 뭐 할 거냐면 네. 요게 지금 깨끗하게 씻은 무청이에요. 여기 무청이에요? 요새 오. 무가 이제 또 제철이라 이게 아주 뭐죠? 싱싱한 무청 달린 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무는 약간 떼어놨다가 제가 좀 이따가 다른 요리 할 거고요. 네. 요 무청은 무청. 이렇게 쌀뜨물에다가 소금 조금 넣고 소금 넣는 이유는 뭐예요? 소금 넣어야지 훨씬 더 연하게 그다음에 부드럽게? 이 초록색이 짙게 올라오거든요. 누렇게 뜨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자르지 않고 이렇게 구겨 넣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오.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데쳐주세요. 오. 요거는 삶게 되면은 우리가 찌개를 끓이지만 이렇게 데치게 되면 아니, 뚜껑 안 덮어요. 안 덮고? 네. 있는 자리에서 그냥?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쳐주세요. 깨끗하게. 몇 분간 데치면 되는 거예요? 요거요 불과 뭐 한 2, 3분 정도 약간 금방이네. 부드럽게 절동될 정도로만 이렇게 데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데쳐서 이제 건진 다음에 요거는 그냥 찬물에 헹구면 되는데요. 네. 그 데친 거를 제가 이렇게 좀 갖고 나왔어요. 아, 미리. 숨이 푹 죽네요. 그렇죠. 숨이 금방 죽죠. 이렇게 데친 그 많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나왔거든요. 네. 마술사 다니고. 같은 양이에요. 똑같은 양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요거 그냥 송송송송 썰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지금 두부가 으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무청도 두부 크기랑 같이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요. 자, 썰고 난 다음에는요. 요거 잠깐만 뺄게요. 네. 자. 자, 썰고 난 다음에는 무청을 여기다가 담아요. 이렇게. 볼에다 담고. 네, 볼에다 담고 요 볼에다 담은 무청을 또 똑같이 밑간을 해줘야 돼요. 아까는 두부 밑간 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요 무청 밑간을 해줘요. 또 된장인가요? 네, 된장이에요. 그냥 된장을 일반 넣고, 된장이면 됩니까? 네, 된장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요. 근데 아까 남겨놨던 국간장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각각 지금 양념이 다 됐죠. 네. 자, 그랬으면 요걸 이제 합해요. 아까 그 두부하고. 네. 두부 근데 끓인 거. 왜냐하면 그냥 한꺼번에 양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하고 어. 무청의 살캉살캉한 식감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양념하고 난 다음에 같이 묻혀줘야 이게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따로 만나야 되는구나. 예, 나머지 들기름하고요. 아우, 합친 다음에 들기름. 그다음에 여기 다진 마늘. 마늘. 그다음에 요게 깻가루예요. 깨소금을 안 넣고 왜? 네. 깻가루.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건강한 면역 밥상 만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소금 간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너무 또 나트륨이 또 많이 섭취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일부러 저는 이 깨소금을 소금 안 넣고 그냥 깨가루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앞서 또 간장으로 간을 다 해서 그쵸. 간도 맞아. 얼추 예, 맞을 것 또 같아요. 된장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소금이 다 필요 들어가 없어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묻혀주면 요게 또 이제 다 됐어요. 자, 다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아, 저 밥 쓱쓱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죠? 네.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네. 감자가 거의 다 끓고 있거든요. 네. 자, 끓고 있을 때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요, 바로 요 대파만 넣어주면 돼요. 벌써 감자국 냄새가 나요. 네, 나죠. 네. 좋아요. 아침에 이렇게 되게 되면 좋아요. 요게 15분만 끓여주면 되기 때문에 아침국으로는 아주 그만이에요. 아유, 그렇죠? 금방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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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아침 차리는 향이거든. 맞아요. 아침을 알려주는 그렇지. 냄새죠. 네, 네, 네.
일어났는데 저거 다 됐다고 이렇게 탁 차려놓으면 얼마나 이뻐. 너무 좋죠. 그때마다 감사 인사 드려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해줘. 지금 다 완성된 게 감자국인데. 네, 감자국 완성됐고 네네. 그다음에 두부 무청 무침도 완성이 그것도 됐어요. 완성됐어. 네. 감자가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감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위염이나 이제 위궤양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죠. 또 기운도 나게 하면서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염 작용도 있고요. 또 해독 작용도 있어서 면역력에도 감자가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감자를 보관하다 보면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색깔이 푸르스름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솔라닌이란 독성 때문에 생기는 네.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위는 반드시 완벽하게 오려내고 드셔야 돼요. 제거하고. 네. 그런데 싹이 난 감자는 통째로 버리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혹시 감자 줄기나 감자 잎 남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없죠. 네. 없는 이유가 과거 선조들이 감자잎이나 감자 줄기를 복용하고 솔라닌 때문에 복통, 위장장애, 어지럼증의 부작용이 있어서 식탁에서 퇴출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도 버려져서 네. 다른 동물에게도 섭취가 안 되게 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쌍난 감자는 폐기하시는 게 아니, 네. 그 부분만 이렇게 아니야. 파라고 해야 안 되는데. 돼요. 아예 안 버려요. 돼요? 싹이 네. 나면 솔라닌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싹이 날 때까지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 한약도 남는 건 버리시고요. 나왜 이렇게 되냐. 아까워서 그렇지, 아까워서. 싹 버려야 되겠네요. 싹만 기왕에 나면 바로. 얘기하셨으니까 두부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두부는 이제 성질이 약간 서늘한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상기된 기운을 좀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후통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구취에도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 여행 가시다가 이제 물갈이 하면 배앓이 하시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잖아요. 네. 그때 두부를 드시게 되면 진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해독 작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또 두부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이제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도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줄 수 있고요. 또 동맥경화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혈압이 있어도 두부는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부를 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배가 가스가 차면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구역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 이때 두부 소화제로 사용되는 게 바로 무입니다. 아. 네, 무청도 무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요. 무나 무청은 이제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도 예방하고 네. 또 항암 작용도 있고 또 식물성인데 무청에는 칼슘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 더더군다나 이제 갱년기를 겪으면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이 무청도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무 쓸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거의 지금 이보은 선생님도 네. 한의사 그러니까요. 다 연구하고 하시는 이제 다 거죠. 연구하고 오시는 거 같아요. 오.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면역력 밥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청은 썼고 네. 이제 무를 쓰려고 해요.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무 썰면 채 쓸죠. 예, 제가 오늘 이거를요 뭘 할 거냐면요 바로 무숙채를 할 거예요. 무숙채 들어보셨어요? 생채는 아는데. 그렇죠. 그쵸. 생채는 아는데 숙채는 생채랑 숙채랑 뭐 차이냐면요. 숙성? 익히고 안 익히고 차이예요. 이건 익히는 거구나. 무생채는 그냥 무채 썰어서 바로바로 양념해서 네. 하는 거고 무숙채는 한번 익히는 건데요. 요 익히는 걸 어디다 익히느냐. 아까 제가 무청 데쳐놨잖아요. 안 버려요? 쌀뜨물에다가 익혀요. 버리지 말고. 네, 그냥 걷다가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만 데쳐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데쳐내시냐? 40초 정도만 40초. 데쳐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굉장히 살캉살캉 하거든요. 요게 바로 40초 정도 데쳐낸 거예요. 보세요. 한번 식감 드셔보실래요? 네네. 요거는 지금 익힌 거, 요거는 안 익힌 거예요. 그쵸? 좀 다르죠? 네. 훨씬 더 무숙채가 부드럽고 생채보다 소화도 조금 잘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아주 쉬워요. 어머님들 오늘 아마 이게 행복한 아침 보시면서 야, 오늘 저녁에는 진짜 뚝딱 그러네. 30분 만에 다 되겠구나 아마 하실 거예요. 네. 무 잘 골랐네요. 그쵸. 요새 무가 요즘 무 굉장히 좋지. 제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무숙채는 생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서 또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또는 나는 약간 조금 부드럽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거든요. 요거 네. 이제 양념 해볼게요. 자, 이제 다진 파 넣고요. 다진 파, 그다음에 마늘. 다진 마늘 넣고요. 소금.
아니요, 저는 국간장을 먼저 국간장 넣어요. 먼저. 여기에다가 국간장을 약간 넣고, 그다음에 요게 맛술이에요. 맛술 넣고, 왜냐하면 무에 약간 지린맛 같은 것을 조금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잡내. 맛술 넣고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뭡니까? 요 무숙채의 맛을 월등하게 해주는 게 바로 생강즙이에요. 생강즙. 네, 요게 우리가- 팁이다. 예, 무 가지고 요리할 때는 꼭 생강즙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강즙 넣고요. 아, 생강즙. 요거 좀 조물조물 묻혀볼게요. 네. 조물조물 묻히고 여기에다가 소금 조금만 주실래요? 예, 소금으로 간을 해서 이거 좀 묻힐 거예요. 자, 이렇게 묻히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참기름. 네, 그냥 넣어주세요. 고소하게. 네, 참기름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깨가루. 저는 깨소금 안 쓰고 깨가루 쓰거든요. 다 넣으세요. 네네네. 오, 좋아요. 고소하죠. 자, 이렇게 해서 묻히면 요거 다 됐거든요. 요거 한번 경식 씨 한번 맛을 한번 보실래요? 아유, 제가 담당이죠, 그거. 어우, 어때요? 간이 딱 맞아요? 바로 먹어도 돼요. 그쵸? 간이 딱 맞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을 거예요, 예쁘게. 다 된 거야 벌써? 네, 다 됐어요. 네. 맛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만든 밥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보리밥에다가 네. 두부 무침 넣은 거 네. 좀 올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무숙채 올리고요. 그다음 비벼서 쌈장하고 같이 잡수시면 크게 맛있는 한 그릇 한 끼 예. 밥상이 되는 거예요. 고운 밥상이다. 네, 너무 좋네. 이렇게 하시면 약보다 예. 훨씬 더 좋은 그래. 보약 밥상이죠. 네. 아, 저거 드시고 뭐 한트 운동 한번 하고 아니면 한트 운동 한번 하고 저거 드시든지. 드시고. 네. 네. 그다음에 쌍화탕 먹을까? 예, 레시피 한번 가야죠. 예. He's gonna love me right. 잘 봐, 적당한 바람 날 머리에 쭉 때려봐줄 거야. Okay. 잘 봐, 이제 네 맘이 파도처럼 밀어내게 될 테니까. 네 마음 위로 뻗지, 난 완벽하게 찾지. 손가락을 깨고 들어가는 또 다시 한번 뻗지. 정확히 한가운데 너는 이제 나쁘야. 다시 한번 뻗지. 정확히 한가운데 너는 이제 나쁘야. I'm so glad my today, huh? Don't worry about me, boy, yeah. 너에게 가는 길 중에 따끈한 지적이 뭔 노래야? 우리 둘은 비슷한 기다렸던 아, 맛있겠어요. 아까 감자국 네. 향이 스튜디오에 확 퍼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환절기 면역력 강화시킬 수 있는 건강 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 특히나 보리밥이 왜 좋으냐면요. 네. 보리밥에다가 같이 이렇게 비벼 잡수시면 네. 훨씬 더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좀 든든하잖아요. 맞아. 그렇죠. 이 가을에는 보리밥 정도는 좀 드셔줘야 돼요. 그리고 보리밥은 친한 사람들끼리 나눠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감기를 터야 되거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 앞에 지금 총각물을 이용한 물김치를 갖다 야. 놨거든요. 네. 훌륭하네요. 이렇게 해서 함께 잡수시면 아주 네. 든든한 네. 무가요 면역력이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보약밥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좋은 밥상이죠. 국을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네. 국물 좋다. 너무 구수하고 그쵸? 국물 좋아. 다른 거 넣지 않고 보리새우 하나 야, 넣었을 시원하다. 때, 네. 깔끔하면서도 되게 깊은 맛이 나요. 근데 희한하죠. 이 감자는 네. 우리가 감자라고 그러면 감자 삶은 거나 감자밥이나 네. 감자국 생각하는데 네. 포테이토라고 그러면 튀긴 감자. 똑같잖아. 감자가 포테이토인데. 그러니까요. 네. 해장국으로 먹기에도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순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리밥 술 위에다가 무숙채 올리시고요. 네. 두부 묻혀놓은 거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비벼 잡수시면 훨씬 더 아주 든든하게 드실 수 있고요. 약간 목이 맨다 이럴 때 감자 국물 한번 이렇게 잡수시면 아주 좋지요. 무 맛있죠? 간이 다 돼서 네. 너무 맛있는데요? 비벼서 먹으면.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네. 굉장히 이거 진짜 부드럽죠. 괜찮은데요. 아침 식사로 이게 적극 강추합니다. 이게 네.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씹히는 맛도 있고. 밥에 이렇게 싹 비벼서 먹어야 돼요. 진짜 고소해요. 맛있다. 그 무가 숙성인데 물르지 않아서 좋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무생채 그러면 아삭아삭하게 씹힌 맛으로 드신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무숙채는 아삭아삭하게 씹힌 맛은 약간 없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드시는 맛으로 아주 좋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비빔밥은 짜잖아요. 고추장이 그쵸. 들어가서. 네, 요거는 근데 안 굉장히 짜요. 담백하면서 네. 맛있네요. 네.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 무숙청? 네. 무숙채. 무숙채. 네, 숙채. 익혔다 해서 무숙채. 식감이 아삭아삭하니 네. 부드럽고 맛있네요. 아유, 좋다. 이 밥상이 정말 건강하다라는 게 딱 맞아요. 생각나는 밥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약이 되는 밥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슴슴하지만 가는 간대로 다 잘 맞고 그다음에 영양적으로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밥상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오늘 저녁에 한 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고 네. 여기 한동원 나서? 선생님이 네. 차 가져왔어요. 네. 이게 무슨 네. 차예요? 이게 감두 해독차. 감두 해독차라고. 감도 해독차. 감두가 감초와 콩. 감초랑 검은콩으로 만든 해독차예요. 아, 그래요? 이게 중금속 해독하는 역할도 하고 약물 남용이나 또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환경 호르몬. 그걸 해독 작용이 있어요. 달아요. 네. 달다. 너무 맛있는데요? 요즘에 수정과 맛도 차 나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해독 주스도 네, 드시고. 굉장히 간단해요. 만드는 방법도. 검은콩 100g, 감초 100g을 부직포에 놓고 네. 1시간 정도 이렇게 2리터 물 내서 1시간 정도 삶으면 됩니다. 끓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네. 이 정도 양이면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조금씩 드시면 몸 안에 노폐물, 중금속, 또 환경 호르몬들을 배출하는데 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 감두 해독차는 과거에 독이 있는 약물들 있죠. 네. 그걸 해독하는 용도로도 썼어요. 맛도 되게 좋죠. 네. 끝맛이 저렇게 굉장히 끓여서 달아서. 끝맛이 어떻게 이렇게 달아요? 아니, 달지만 약간 쌉쌀한 쓴맛도 나요. 네, 감초 때문에 네네.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참고로 감초는 국산이 없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감초는 국산이 있지만 약효가 떨어서 약으로 안 사용해요. 그래요? 내몽고 지역에 있는 감초가 전 세계적으로 약효가 가장 좋아서 시중에 나가서 국산 감초 주세요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은콩은 서리태, 서목태, 흑두 있는데 네. 어느 종류 검은콩을 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약에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항생제 우리 먹을 때 있잖아요. 그, 차 드세요. 항생제 먹을 때 유산균 같이 먹으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도움이 됩니까? 네, 왜냐하면 항생제가 균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내에 있는 유산균도 사실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생제 드시고 나서 설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동시 복용은 아니고요. 항생제 복용하신 후나 그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유산균을 같이 챙겨 먹으면 장 건강을 좀 더 지킬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오늘 저희 방송 같이 하시면서 약장 한번 열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나고 저희 크로징까지 끝난 다음에 보세요. 네, 오늘 집에 있는 약 한번 뒤져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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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10월이 시작되는 10월 1일이면서 국군의 날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군인들의 멋진 힘찬 행진처럼 그렇게 힘찬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